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내 몸 이야기, 대한내과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호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요. 손발이 시려요에 대한 내용이고요. 레이노 현상과 수족냉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족냉증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레이노 현상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일단은 손발이 조금 차가운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이노 현상부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류마티스 내과를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내과를 찾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노 현상은 주로 손가락과 발가락의 작은 혈관이 추위나 스트레스에 보통은 감정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해당되고요. 이런 거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보통 이렇게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그쪽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 사지 말단 부위에 혈류가 감소하면서 피부 색깔이 처음엔 하얗게, 그리고 이후에는 파랗게 질렸다가 나중에 다시 혈액이 통하면서 붉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고요. 처음엔 이렇게 손가락이 괜찮은 부분과 구분되어지도록,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도록 하얗게 변하는 증상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런 레이노 현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발성 레이노 현상이라고 해서 특발성이라고도 하고요, 1차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원발성 레이노 현상은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는 형태로 예후가 굉장히 양호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위나 스트레스, 특히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많이 나타나고요. 젊은 여성에게 조금 흔합니다. 둘째로 2차성 레이노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기저질환의 다른 증상보다 먼저 레이노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원발성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궤양이나 조직 손상 등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에는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겠고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경피증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 쪽으로는 동맥경화증이나 버거시병, 폐쇄성 혈전혈관염이라고 불리는 이런 병들도 있고, 직업적 요인으로 반복적인 진동에 노출되다 보면은 어떤 신경 쪽에 자극을 줘서 신경이 과도하게 혈관 수축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에도 레이노 현상이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특정 혈압약, 베타 차단제라는 특정 혈압약이라든지 어떤 다른 항암제 종류에서도 항암치료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타에는 흡연은 대표적인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고요. 흡연이나 손가락 부상, 특정 부위에 부상이 있으면, 혈관 손상이 있었다면 조금 이후에 후유증으로 조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후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2차성 레이노 현상은 이 현상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기저질환의 관리 및 치료가 더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노 현상의 증상에는 처음에는 하얗게 질리는 초기 단계가 제일 처음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데,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혈류가 감소하면은 창백하게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 이후에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이 되면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적혈구가 조금 산소 소진으로 인해서 푸르죽죽하게 변합니다. 실제로 혈액이 푸르죽죽하게 변하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피부가
산소를 잃은 적혈구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재관류, 그러니까 혈관이 다시 개통이 되면은 혈관이 다시 열리면서 혈류가 돌아와서 오히려 조금 이전보다는 처음보다는 더 붉어진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단계를 모두 나타내는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레이노 현상이지만 한 단계 정도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단계 정도는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과 함께 혈류 감소와 재개로 인해서 신경이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손가락, 발가락 저림, 따끔거림, 이런 통증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조금 타이는 궤양이나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2차성 레이노 현상에서 흔하게 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면은 저희가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저질환 여부 유무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기저질환이 없다면은 뭐 특별히 관리 방법이 등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 듣고 귀가하시면 되겠지만, 기저질환이 확인이 되면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런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혈액검사와 영상검사 등이 있는데요.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 빈혈, 감염 여부, 염증 지표 등을 확인하게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가면역 질환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항액항체라든지, 항액항체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자가항체 프로파일 등을 통해서 자가면역 질환의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겠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검사로는 대표적으로 손톱주름 모세혈관 검사를 해서 손톱 아래쪽에 보면은 모세혈관들이 잘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세혈관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도 이런 모세혈관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다른 영상 검사로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상 검사인 손톱주름 모세혈관 검사는 여기 손톱이 있는데, 손톱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모세혈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자세하게 보시면은 모세혈관이 조금 커져 있어서 조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런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배 정도 확대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데, 이런 첫 번째 사진은 정상소견이 되겠고요. 요렇게 정상소견은 혈관이 가늘고 예쁜 헤어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금 혈관에 염증이 있다, 혈관염이 있다는 소견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되겠는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비해서 조금 더 모세혈관 상태가 굵어진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요런 출혈 소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해지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모세혈관이 심하게 확장된 소견이 보이고, 출혈 소견입니다. 출혈도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육안으로도 조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검사에는 온도 변화 테스트를 위한 적외선 체열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추위에 노출된 후에 피부색 변화나 혈류 반응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혈관 상태를 보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검사로는 필요 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서 관절 초음파라든지 침샘 초음파 등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레이노 현상이 처음에 생겨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성이든 2차성이든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생활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모두에게 권유되는 사항이고, 첫째로 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은 자연스럽게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혈관이 수축하면 과도하게 수축하면은 그렇게 이제 색조 변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나 겨울에 장갑을 낀다든지 따뜻한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 사항이 되겠고, 필요시에는 따뜻한 핫팩 같은 것들, 물론 화상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겠지만 핫팩 같은 것들이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고, 최대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약에 뭐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항상 따뜻한 물에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혈관 수축할 수 있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든 육체적 스트레스든 어찌됐든 스트레스가 그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혈관을 수축할 수 있는 물질들은 피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흡연이 있습니다. 카페인, 커피 같은 카페인들도 조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 피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것들 생활습관 개선들은 아주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성이든 2차성이든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혈관이 수축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 확장제 계통이 약으로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혈관 확장제는 혈압약으로 쓰이는 칼슘 채널 차단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혈관 확장제 약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가 잘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2차, 3차로 써볼 수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써볼 수 있는 약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소 질산염이라고 크림이나 패치 형태로 국소 부위에 바르는 형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가용이 가능한지는 조금 많이 국내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혈관에 문제가 있다면, 혈관 안쪽에 문제가 있다면, 항혈소판제, 동맥경화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이런 약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처음에 2차성 레이노 현상 때는 기저질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대표적인 요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고, 혹시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외과적인 처치가 행해질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위라든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그런 교감신경의 작용을 막기 위해서 교감신경 절제술을 한다든지 차단술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보톡스를 손바닥 쪽으로 주사를 해서 손가락 쪽으로 가는 어떤 신경 반응을 차단해서 요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손가락 끝에 레이노 현상이 심한 분들, 혈관에 문제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톡스 차단술로 인해서 궤양이 점점 호전되는 이런 처치 방법도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런 궤양 치료, 적절한 상처 관리나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증의 경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뒷부분은 수족냉증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마무리할 때 또 수족냉증과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질문 올라온 거 잠깐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N님 질문입니다. 백신 맞고 기립성 빈맥, 자율신경 실조증, 레이노 현상 3개 모두 생겼어요. 겨울에 되게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주사 맞기는 싫네요. 저희가 어떤 백신 종류를 맞고 나서 굉장히 드물지만 어떤 이벤트들이 조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는 뭐가 생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 그리고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백신들은 맞는 걸 권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백신을 맞고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백신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맞는데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건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 운이 살짝 나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런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립성 빈맥, 자율신경 실조증, 레이노 현상 모두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이럴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조금 악화시킨 요인인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각 현상에 대해서는 각각 조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레이노 현상 같은 경우에 보온 같은 것들,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고, 기립성 빈맥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갑작스럽게 있었을 때 조금 더 유발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희준님 질문인데요. 실로스타졸 괜찮나요? 실로스타졸은 어떤 항혈전제에 조금 가까운 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신경과에서 많이 쓰는데, 어떤 뭐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경우에 쓰는 걸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굳이 드실 필요까지는 없겠고, 어떤 혈관 쪽에 문제가 있다 확인이 됐을 때 드시면은 그것도 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소니님, 레이노 현상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요. 되게 뭘 더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질병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악화 인자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음식보다는 아무래도 운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관을 조금 더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인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혈관 건강의 전반적인 개선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에 딱히 좋은 음식은 일단은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김님 질문입니다. 겨울에는 더 심했고 여름인데도 손과 발, 다리가 차가워요. 전기 매트를 사용하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수족 냉증 파트에 조금 관리 방법에 준비를 했으니까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님, 현재 류마티스 내과에서 확진받았고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습니다. 네, 강직성 척추염을 이번에 진단받으신 것 같은데, 뼈 말고 힘줄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기분 나쁜 통증을 달고 살고 있어요. 여러 부위 중에서 특히 족저근막과 아킬레스 건 쪽에 통증이 있는데, 혹시 이런 통증으로 인해 발이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나요? 많이 시려서 고생 중입니다. 신경 근전도 검사, 정맥 검사인데 정상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신경이나 혈관 쪽에 문제가 없는, 객관적인 검사에도 없는 걸로 확인된 상태에서는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란 건 염증 질환이고, 주로 부착 부위염, 힘줄이 부착 부위 되는 쪽에 염증을 잘 일으키는 질환이고, 그런 경우에는 염증 조절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염증이 잘 조절되고 있는데도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어떤 뭐 주변에 아주 검사상에서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신경의 손상, 이런 거는 솔직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에 대한 얘기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부착 부위염을 좋게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엔세이드라고 하는데 비스트리성 진통소염제, 진통소염제를 드셔도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조금 아예 그 소염제는 소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염증을 소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류들 말고 아예 진통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흔하게 알고 있는 타이레놀이라든지 트라마돌 계통들은 조금 다른 통증을 잡아주는데 진통소염제로 잡을 수 없는 그런 통증들을 조금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약제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검사상에서 정상이란 거는 크게 중증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드시는 약은 세레브렉스 무코스타 정인데요. 일반적인 진통소염제와 위염 방지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약을 조금 드셔보신다든지, 그걸로도 안 되면은 아예 조금 신경통을 조금 억제하는 약이 있는데 그쪽 약을 추가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N님 질문 받겠습니다. 운동하면 다음날 더 기진맥진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하는 게 좋을까요? 근육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이란 거는 결국은 운동이 다 똑같은 운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강도의 운동도 있고 중간 정도의 운동도 있겠고 좀 심한 운동도 있겠지만 각자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만약에 중간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조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춰보면서 차차 올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이란 것은 이제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굴구진님, 강직성 척추염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강직성 척추염 증상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척추 증상이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요. 척추 증상은 대체로 시작은 그 천장관절이라고 해서 골반 쪽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조금 허리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골반 근처의 허리 통증은 주로 아침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는 동안 진행을 해서 아침에 뻐근하고 요런 뻐근함은 조금 움직이면 개선되는데, 이런 걸 염증성 등통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때 가장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요. 흔하진 않지만 무릎이나 발목 이런 쪽으로의 관절염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 없이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어떤 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대표적으로 포도막염이라고 있는데 눈에 염증이라든지 장염, 염증성 장염과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양한 증상으로 조금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영도님 질문 받겠습니다. 무릎부터 발가락 끝까지 한여름에도 얼음 덩어리인데 생시야 같은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이따가 요것도 뒤편에 준비한 수족 냉증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요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혈액순환이란 것에 대한 거는 솔직히 조금 혈액순환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병은 직접적인 그 용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병은 사실 없습니다. 혈액이 아예 차단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혈액순환이 조금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랑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혈액순환에 대한 거는 특별히 병으로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요 뒤편에 수족냉증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은 그만 받고 수족냉증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족냉증의 정의부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면, 수족냉증이란 말 그대로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인데, 현대의학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질병의 카테고리에 정확히 들어맞는 게 없습니다. 수족냉증은 주로 증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수족냉증의 대다수는 어떤 특정 질환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에는 혈액순환, 많은 환자분들이, 비의사분들이 생각하는 혈액순환 장애가 있겠는데요. 사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거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혈관 질환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혈관 질환이 의심될 때는 혈관 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것들, 혈관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대사 문제, 특히나 기초 대사량 저하가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겠고, 아니면 노화, 근육량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면서 조금 수족냉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기타 원인으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레이노 현상처럼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금 손발이 찬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수족냉증이 실질적으로 병이랑 연관이 있는지는 원인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원인 검사, 어떤 검사를 하기 전에 병력 청취, 신체 검사들이 어떤 원인에 대한 유추하는 굉장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증상이 주로 언제 발현하는지,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악화되는지, 또 괜찮아지는 거는 언제 괜찮아지는지, 이런 것들 확인이 필요하겠고, 어떤 다양한 문진으로 통해서 다른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진단적 검사를 위해서 혈액 검사, 특히나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당뇨병이 심한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제 당뇨병은 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병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혈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기본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혈관 질환이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는 말초 혈관 질환 등을 영상 검사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고, 자율신경계, 특히나 교감신경계가 잘 활성화되는 분들,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은 이런 그 혈관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기능검사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족냉증의 관리 방법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노 현상처럼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모든 이 증상이 있는 분들, 병이 진단되든 안 되든 생활습관 개선은 필수화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특히나 중요하고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라, 이런 근육량을 늘렸을 때도 이런 증상 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육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근육의 질, 어떤 근육 자체의 질이 좋아진다면 또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수족냉증이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옷 착용,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한다든지, 전반적인 몸의 이제 체온을 조금, 외부 체온을 조금 상승시킨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스트레스는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겠고, 이런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은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족냉증의 그 대부분은 어떤 특정 질환이 진단된다기보다는 그 증상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손발이 차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온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병명도 아니고 증상명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도록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증상만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증상들은 보통 어떤 근육량, 쉽게 말해서 보통 수족냉증이 없는 분들을 잘 관찰을 해 보면은 대부분
건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다든지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수족냉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수족냉증을 호소하신 분들은 마르신 분들, 조금 연령이 올라갈수록 좀 더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초대사량이 조금 뭐 어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이유 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경우, 근육량이 점점 줄어든다든지 이러면은 수족냉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운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운동에는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헬스장 가서 헬스하라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 조금 빠르게 걷기, 일반적인 걷기, 운동이 되는 수준은 실제로 심박수가 조금은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안정적인 걷기를 해서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운동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찌됐든 빠르게 걷기나 조깅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통해서 심박수를 조금 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효과를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심박수가 증가하면은 혈액순환 개선이 조금 되고, 여기서 말하는 혈액순환은 어떤 질병적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을 조금 더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혈관의 새로운 신생을 조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스트레칭 운동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요가, 필라테스의 전신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조금 촉진해서 말초 부위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저항 운동이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헬스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헬스처럼 힘든 운동 말고도 밴드를 이용해서 살짝씩 저항을 줘서도 저항을 주는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근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양적 측면도 있지만 질적 측면도 있거든요. 질이 좋아진다면 전반적인 신체 대사, 기초 대사량이 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 스트레칭 같은 것들, 주무르시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 이런 것들을 또 말초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손과 발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수족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운동의 추가적인 이점은 스트레스 감소도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겠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수축을 완화할 수도 있겠고, 또 체온 유지, 운동은 체온을 조금 상승시켜서 추운 환경에서도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전반적인 건강 개선, 심폐 능력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단련이 되지, 운동 자체가 조금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사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겠고,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운동이 무조건 좋은 효과만 있는 건 아닐 수 있는데요. 너무 과도한 운동은 조금 더 삼가시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 후에 또 따뜻하게, 심한 운동 후에는 또 땀이 많이 날 수 있는데,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뺏어갈 수 있어서 운동 후에는 또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관성 유지, 꾸준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저희가 여기 나와서 뭐 운동이 좋다, 꾸준하게 하라 말씀드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란 걸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가 수족냉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노 현상과 수족냉증, 손발이 차다고 해서 병원을 내원하신 분들, 어찌됐든 이 증상에 대한 공통점은 둘 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고, 주로 추위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고, 2차적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증상은, 레이노 현상은 명확하게 손가락이 하얗게 되고, 아니면 파랗거나 푸르죽죽하게 불구스름하게 자주색으로 짙은 자주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유의 색 변화를 동반하게 되겠고, 수족냉증은 이런 확연한 색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손발이 조금 차갑고 약간 창백해 보일 수 있겠고, 요런 증상이 되겠고요. 차이점이 되겠고,
또 레이노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고요. 수족 냉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기초 대사량 저하, 근육량 저하, 아니면 대사 문제, 영양결핍, 뭐 빈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검사로는 혈액 검사로는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고, 손톱주름 모세혈관으로 직접적으로 혈관의 어떤 혈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혈관처럼 얇지가 않고 조금 굵어진 소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다른 혈관 질환 없는지 도플러 초음파 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겠고, 수족 냉증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나 병력 청취만으로도 충분하게 조금 유추를 해볼 수는 있고요. 대부분 특별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로는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온 유지, 악화인자 피하는 거,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은 필수가 되겠고요. 레이노 현상에는 추가적인 약물 치료나 기저질환 관리가 필요하겠고, 수족 냉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 들어온 것들 답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님, 발바닥이 조금만 걸어도 화끈거리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화끈거린다. 이 화끈거린다는 것들, 저희가 결국은 병이란 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상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이 화끈거린다는 주관적인 증상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쪽 화끈거리는 열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본인만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열이 발생하는 건지는 진찰이라든지 주변 병원에 갔을 때 화끈거리지 않고 화끈거리는 증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발생했을 때 옆에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 화끈거리는 부위를 어떤 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열감이 발생하는지, 다른 분들도 그걸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어떤 다른 분들이 느낄 정도라면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고요. 다른 분들이 못 느끼는데 나만 느낀다 이러면은 이거는 병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수족 냉증이라든지 레이노 현상과는 거리가 먼 증상이지만, 요런 것들도 어떤 다양한,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떤 그 증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중추신경계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이상 감각을 느낀다는 거는 어떤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더라도 이상 감각이 조금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요런 지금 증상이 유발되는 인자가 있네. 조금만 걸어도 화끈거린다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운동을 했을 때도 이런 증상이 유발되는지 조금 볼 필요가 있겠고,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조금 어떤 병을 지칭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증상이네요. 사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객관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기본 검사들 정도는 조금 진행해 봐서 이상이 있는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압도적꺼비다님, 압도적으로 손과 발이 찹니다. 여름에도 찹니다. 아이들에게 유전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만 손발이 계속 찹니까? 유전된다면 치유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도 그 손발이 차다, 색조 변화 없이 손발이 차는 경우에 보통 수족 냉증이라고 많이 칭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듯이 운동 같은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근육량을 늘린다든지 근육의 질을 개선시킨다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우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서 이 증상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조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전된다. 보통 이제 손발이 차신 분들의 한 1-20% 정도는 조금 자녀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보통 저희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가족력을 조금 보고요. 자가 면역성 질환들도 가족력이 있나 항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병은 가족력을 조금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병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릅니다. 확인이 된다면은 조금 더 어떤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고, 다른 중증 질환이 없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추위 노출 피한다든지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소니님 질문, 류마티스 병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나요? 각 병들은 물론 대표적인 증상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레이노 현상들이라든지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관절통이란 거는 실질적으로 염증이 없더라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영상 검사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루푸스라든지 쇼그렌, 다른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염증 없이 통증만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이라든지 관절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 각 질환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상들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제니님, 선생님 왜 수족 온증은 없나요? 제가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심한 열감이 나타나는 질환이 있긴 합니다. 근데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서 따로 보통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정말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 우리나라 말로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어떤 손과 발에 심한 열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제가 용어를 확인한 뒤에 나중에 제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님 질문 받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많이 부어요. 살짝 통증도 있어요. 오후 되면 좀 붓기가 빠져요. 류마티스인가 걱정됩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증상이 만약 한 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악화되는 양상이라면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 방문해서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하신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저희가 일시적인 증상이면 사실 병의 영역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근데 증상이 지속되고 남아있다면 만성질환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것들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지금 김님 질문처럼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내지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이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문진을 통해서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SH신님, 추위를 잘 타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요즘 또 온수 매트 켜고 잘 때가 있어요. 어떤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추위를 잘 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초대사량 저하가 있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거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는 저절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젊었을 때만큼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운동을 해서
근육 양이라든지 질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안 올라와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내과의사회와 비욘디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 류마 체내과 의원 원장 최원호 원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